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경북대학교 정밀기계공학과 교수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일단은 이런 강연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도서관장님과 또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오후 7시면은 사실은 이제 다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이제 그럴 때인데 이렇게 또 강연을 듣기 위해 찾아주신 청중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선 오늘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마찰 현상과 과학기술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강연 요청을 받고 나서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학술대회에서 제 연구 내용을 뭐 발표하거나 하는 일들은 대단히 많았지만 비전공자 아니면은 비전공자뿐만이 아니라 공학과는 이제 전혀 관계가 없다거나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내용들을 발표하거나 한 경험이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도 굉장히 약간은 이 떨리는 마음과 또 내용을 또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께 좀 흥미로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고 있는 이제 지금입니다. 자, 일단은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전공이 사실은 요 마찰이랑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진은 굉장히 예전에 지금 제가 대학교 임용될 때여서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8년 전 그때쯤이라서 지금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제 2014년부터 경북대학교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경북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 주된 전공은 명칭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걸 이제 트라이볼로지라고 부르는데 기계공학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혹은 재료공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트라이볼로지라고 말을 하면은 이게 대략 어떤 전공이구나라는 걸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요. 약간 그것보다는 좀 먼 전공들, 예를 들면 같은 이제 공학이라고 하더라도 건축이나 토목이나 아니면 전기전자라든지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도 사실 이게 뭐 하는 전공이지? 잘 모릅니다. 공학에 계신 분들도 그럴진데 일반인 분들은 트라이볼로지라고 말을 하면 이게 도대체 뭐야?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반응들을 일반적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 강연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이 마찰에 대한 이야기, 과학의 어떤 역사와 함께 가는 이 마찰의 이야기도 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약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트라이볼로지라고 하는 분야가 공학하는 사람들에게도 일부는 잘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어찌 보면은 좀 뭐랄까요, 굉장히 핫한 그런 분야가 아닌데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강연 내용은 트라이볼로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게 우리 주변에서 혹은 산업에서 어떤 식으로 이 트라이볼로지라고 하는 전공들이 관계가 되어서 연구가 되거나 활용이 되거나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세상을 위한 기술이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에 안 그런 기술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이 트라이볼로지라고 하는 게 최근에 작금의 이 전 세계적인 어떤 이슈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관련이 있는 걸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혹시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네. 불. 그렇죠. 불도 굉장히 인류의 생활 자체를 완전히 바꾼 그런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발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불 맞습니다. 또 다른 게 혹시 생각이 나시는 게 있을까요? 바퀴요. 네. 인터넷에서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면
딱 하나만 나오지는 않고 뭐 한 3-4개 아니면 4-5개 정도를 이렇게 리스트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문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서들을 대체로 찾아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불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바퀴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찰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방금 얘기하신 바퀴가 맞습니다. 네, 바퀴가 생각해보면 되게 별거 아니죠. 그냥 동그랗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축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대굴대굴 굴러가게만 만드는 장치일 뿐인 건데 이게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느냐 생각해보면 바퀴가 발명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어딘가를 이동하거나 또 물건을 나르거나 할 때 사람이 직접 걸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말이나 소나 뭐 낙타 같은 동물들을 이용을 해서 뭐 사람이 걷는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가거나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이동시키거나 하는 정도에 그쳤었습니다. 하지만 바퀴가 생겨나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무거운 짐들을 한꺼번에 싣고 사람이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동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과 물류가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멀리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준 정말 고마운 그런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바퀴가 인류 역사에 등장한 게 대충 언제쯤인가 하고 찾아보면은 대략적으로는 한 기원전 3000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발명품인데요. 자, 이 바퀴하고 마찰이 그러면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그 발을 찍찍 끌면서 앞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진짜 금방 지쳐서 얼마 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힘이 드는 이유는 사실 마찰력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바퀴라고 하는 건 구르면서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어딘가로 이동하기 위해서 제가 겪어야 하는 마찰력을 굉장히 많이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힘을 덜 들이고 무거운 것들을 멀리 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속도를 내고 싶으면 작은 힘만 주어도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바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마찰을 줄이기 위한 그런 고민들 또 그걸 위한 발명을 해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요, 우리 주변에는 이 마찰 현상이 꽤나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걸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너무 많이 겪는 일이고 너무 흔한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별로 그렇게 마찰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만 좀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요리 같은 거를 할 때 보면 이제 이렇게 병뚜껑을 열어야 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저도 가끔 집에서 파스타를 이렇게 해 먹는데 이제 파스타 소스를 사와서 이걸 열려고 하면은 잘 안 열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아내가 집에서 가끔 파스타를 해준다고 이제 병뚜껑을 열려고 하면 거의 한 10번 중에 5번 정도는 실패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들고 오죠. 이걸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걸 열어주곤 하는데요. 사실 이 병뚜껑을 여는 것도 마찰과 관계가 있습니다. 병뚜껑은 잠그게 되면요, 이 유리병하고 병뚜껑 사이에 마찰력이 있어서 이게 열리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인데요. 우리가 이 병뚜껑을 열려면 결국 유리병과 병뚜껑 사이에 마찰력을 우리 손과 병뚜껑 사이의 마찰력으로 이겨내야 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과 병뚜껑 사이의 마찰력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병뚜껑은 열리지 않고 그냥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래서요, 병뚜껑을 열기 위한 전략은 뭐냐면 손과 병뚜껑 사이의 마찰력을 최대한 높이는 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마찰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사실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생활 팁에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도 혹시 이게 잘 안 열리면 어떻게 하시나요? 병뚜껑이 잘 안 열리면. 네, 맞습니다. 고무장갑을 끼면 굉장히 잘 열리죠. 별로 그렇게 큰 힘을 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쉽게 병뚜껑이 쓱 하고 열려버리는 경험들을 아마 많이 하셨을 건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고무장갑이 기본적으로는 마찰 자체가 좀 높은 재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무장갑을 끼므로 해서 손과 병뚜껑 사이에 이 접촉 면적을 많이 늘려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넓어진 접촉 면적을 통해서 마찰력을 충분히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됨으로 해서 이 병뚜껑을 쉽게 열 수 있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우리 생활에서 겪어볼 수 있는 마찰 현상의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바퀴가 겨울철에 눈밭에서 이렇게 헛돌거나 아니면 모래 위에서 헛돌거나 하는 것도 역시 마찰의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요. 이렇게 눈밭 같은 데에서 바퀴가 헛도는 것도 바퀴와 바닥 사이에 사실은 이제 눈이죠. 네, 눈 사이에 마찰력이 작다 보니까 이 바퀴가 앞으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저항력을 이 지면이 만들어주지 못해서 이제 헛도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이런 태블릿 같은 거 아마 많이들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태블릿으로 저도 보면은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고 할 때 보면은 과거에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노트에다가 그냥 진짜 펜으로 필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태블릿에다가 필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용 펜을 이용을 해서 이게 열심히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요 태블릿 관련된 상품들을 살펴보면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종이 질감 필름이라고 해서 여기다 붙이는 그런 필름을 팔아요.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필름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종이 질감 필름이 아니라 굉장히 매끈한 유리같이 그냥 투명한 이제 그런 필름을 팔기도 하는데요. 그 두 필름이 서로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필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소위 종이 질감 필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붙인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써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그 종이 질감 필름이라고 하는 게 실제 종이에다 쓰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약간의 마찰력을 제공을 해줘서 그냥 유리 같은 그런 필름에서는 펜으로 쓰면 이게 그냥 쓱쓱 미끄러져 버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종이에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나는데 종이 질감 필름에다 필기를 하면은 그것보다는 조금은 더 필기감이 나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펜과 여기 이 태블릿 화면 사이에 마찰력을 적당한 수준으로 만들어 주어서 사람이 필기를 하는 그 느낌을 좀 더 개선을 시키는 이런 기술이 적용이 돼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네. 요것도 어찌 보면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보통 사람들이 저 부품을 직접 볼 일은 잘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기계들 중에서 뭔가 돌아가는 기계가 있다면 거기에는 100% 요 베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에서 에어컨 쓰시죠? 에어컨 실외기에서 신나게 팬 돌아가잖아요. 거기에도 당연히 이런 베어링이 있을 거고요. 네, 너무나도 많은 기계에 이 베어링이 들어가서 그 기계가 굉장히 작은 마찰만 겪을 수 있도록 해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고마운 기계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4가지 사례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마찰이라고 하는 현상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마찰이랑 관련되어 있는 현상이나 혹은 관련된 기술들도 대단히 다양하게 여기저기 많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약간 뭐 장난으로 좀 넣어놓은 거라고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뭘까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컨베이어 벨트요.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라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 좀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요. 여기 이런 바퀴 같은 게 있고요. 여기 구슬 같은 게 보면은 칸마다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퀴는 계속해서 돌고 있고요. 구슬은 여기에 걸쳐져 있다가 바퀴가 돌아가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과거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렇게 기계를 만들면 이 바퀴가 떨어지는 힘이 이 바퀴를 돌릴 거잖아. 그러면 바퀴가 계속 돌지 않을까? 바퀴가 돌면서 다시 공은 여기로 들어갈 거고 적당히 돌다 보면 얘가 또 떨어질 거니까 그 떨어지는 힘이 바퀴를 돌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바퀴를 영원히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장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영구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원히 작동하는 기관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가능한 일일까요? 영원히 돌아가는 기계라는 게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을까를 항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영원히 돌아갈 수 있는 바퀴가 있으면 그런 고민을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런 생각들을 과거에 사람들이 하면서 진짜 이거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다른 형태의 연구기관의 아이디어랍시고 뭔가를 이렇게 고안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는 이런 현상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요. 이유는 사실 뻔하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네, 아직까지는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 절대적 그 법칙 때문에 얘는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에서 에너지가 손실이 일어납니다. 먼저 바퀴니까 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축이 돌아가려면 뭔가랑 마찰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마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당연히 일어나고요. 그리고 공이 떨어질 때 여기랑 충돌이 일어나면은, 충돌이 일어날 때는 기본적으로 일단 딱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나는 것부터가 이미 여기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연구기관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네, 그런 장치고요. 만약에 이런 걸 고안한 사람이 마찰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지만 알았어도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은 하지 않았겠죠.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한 일이다 보니, 네, 사람들이 가끔 그걸 아예 잊어버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곤 하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네, 제가 한번 넣어본 페이지인데요. 혹시 시지프스의 신화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저 어릴 때 되게 좋아해가지고 많이 읽었었는데, 근데 어릴 때는 스토리가 다 기억이 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시지프스 신화 얘기하면 저 이거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 시지프스가 뭔가 하여튼 신의 심기를 거슬려서 그래서 벌을 받습니다. 벌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바위를, 이 언덕을 이제 언덕 위로 언덕 위로 이렇게 끌고 올라가야 하는 그런 형벌을 받아요. 근데 바위를 끝까지 올려놓으면 바위가 도로 떼굴떼굴떼굴 굴러 떨어져서 이 사람 다시 밑으로 가서 바위를 또 끌어올려야 되는, 네, 영원히 이 일을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트라이볼로지를 전공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떠올랐어요. 그러고 나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중력이 뭔지 알고 마찰이 뭔지 알았으면 이런 쓸데없는 짓을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었습니다. 네,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물건들은 마찰이 작아요. 그래서 잘 굴러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이런 걸 하라고 했으면 신들이 안 보는 사이에 열심히 돌을 좀 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갈아서 좀 평평하게 만들면, 네, 안 떨어지게 만들 수 있었겠죠. 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의 흥미를 좀 유발을 해보려고 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거 도마뱀이고 이거는 뭐 파리 같은 뭐 어떤 곤충들. 여러분들 곤충들을 보면은 정말 사실 집안에 곤충이 있으면 굉장히 불쾌하죠. 굉장히 불쾌하고요. 그리고 잘 날아다니고 잘 숨기도 하고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약삭빠르게 잘 돌아다닙니다. 근데 가끔 이제 신기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 곤충들이요, 벽에도 이렇게 잘 붙어 있고요, 천장에도 잘 붙어 있어요. 곤충은 가벼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도마뱀은 어떨까요? 도마뱀도 벽에 잘 붙어 있거든요. 도마뱀은 근데 파리 같은 녀석들보다는 훨씬 무거운 동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파리는 가벼우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도마뱀은 그렇게까지 생각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떻게 벽에 붙어 있는 걸까요? 털이라고요? 아, 네. 그 정답이랑 굉장히 가까웠어요. 네, 사실은, 네, 이 뒤에 가서 소개를 좀 드릴 거기는 한데요. 이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다리의 구조가 굉장히 독특해서요, 이런 벽 같은 데 붙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죠. 도마뱀 발끝에서 접착제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뭔가 물질이 나와서 벽에 붙어서 걸어 다니는 건 아니고요. 이 발끝에 미세한 작은 구조들이 굉장히 많은데, 뒤에 가서 사진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런 구조 덕분에
이 도마뱀은 벽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기어다닐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구조가 없었으면 벽에 이렇게 발을 짚고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이게 쓱 미끄러졌겠죠. 중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마찰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아마 미끄러졌을 건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발끝의 그 독특한 구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분야도 사실은 트라이볼로지라고 하는 분야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연구하고 하는 그런 분야예요. 마찰이라고 하는 게 어떤 요소일까요? 마찰은 좋은 건가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마찰은 없애야 하는 걸까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사례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마찰은 없애면 안 되는 것이라고는 결론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찰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엔진 같은 데서는 마찰로 소비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연료를 이렇게 폭발시켜서 구동력을 얻는 게 엔진인데요. 그 연료의 에너지의 거의 한 40%가 보통 마찰로 다 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찰을 줄이는 게 굉장히 좋죠. 이런 경우에는요. 하지만 만약에 마찰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걸어 다닐 수조차 없어요. 미끄러질 거니까요. 그래서 마찰은 없애야 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마찰은 제어를 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그리고 마찰을 제어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트라이볼로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라이볼로지라고 하는 게 역사에 등장을 한 게 언제일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요. 트라이볼로지라고 하는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 분야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다들 압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다 아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기원전 한 1880년 정도의 이집트의 그 벽화입니다. 어떤 벽화일까 한번 관찰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일단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서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줄 같은 거를 이렇게 손에 들고 서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들고 서 있고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은 힘을 좀 잘 주려고 하는 건지 줄을 어깨에다가 이렇게 딱 걸쳐매고 있죠. 그리고 이 줄 끝이 어디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봤더니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에 비하면 뭔가 굉장히 거대한 사람이 보이죠. 이거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의 무릎 위에도 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진짜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집트 같은 데에서는 뭐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 같은 거대한 것들을 만드는 걸 대단히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벽화는 어떤 누구일지는 모르겠어요. 뭐 위대한 어떤 사람의 그 석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 석상 같은 거를 만들면 뭐 동상 같은 걸 만들면 그 동상이나 석상이 놓여야 할 곳에서 그걸 작업을 하는 게 아니죠. 보통 거기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서 작업을 해서 그걸 설치를 해야 하는 장소까지 운반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벽화는 이런 거대한 석상을 어딘가 설치해야 하는 장소로 옮기고 있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런 그림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줄을 끌고 있는데 이 사람 혼자서 뭔가 약간 되게 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보면은 뭘까요, 이게? 뭔가를 이렇게 붓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아마 기름과 같은 그런 액체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붓는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은 이제 기름 같은 것들 요리할 때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기름을 만져보면 되게 미끌미끌해요. 그런 것들을, 그런 성질을 이집트 사람이라고 아마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석상을 끌고 가야 되는데 사실 엄청 힘들겠죠. 저렇게 무거운 거를 사람들이 끌고 가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스러움을 조금 덜어보고자 앞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쭉 뿌렸어요. 그런 그림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트라이볼로지 하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트라이볼로지 학자다 라는 식으로, 기술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보면은 기원전 한 2000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0년 정도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차를 줄이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좀 덜 힘을 주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기름을 사용을 했던 건데요.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떤 사례들이 또 있었을까? 또 학자들이 열심히 찾아봤겠죠. 이 이후에는요. 이집트인들의 일하면은 뭔가 그쵸. 근데 생각해 보면 옛날에 이런 거대한 것들을 만들던 이 사람들이라면은 뭔가 또 그럴듯한 기술이 있을 법도 하죠. 그죠? 일단 기름 뿌리는 거 뭐 너무 이 사람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 뭔가 다른 발명은 없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딱히 이집트에선 더 이상 뭐 새로운 그런 것들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 이후에 등장한 이 트라이볼로제랑 관련된 또 기록을 살펴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한 1900년대 초반 정도에 이탈리아의 그 로마 근처에 호수가 하나가 있다고 해요. 네미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 구글 지도 같은 데서 검색해 보시면 저 호수 이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호수를 어떤 이유로 찾아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당시에 사람들이. 근데 저 호수를 이렇게 탐사를 하다가 로마 시대에 그 호수 바닥에 가라앉은 그 잔해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잔해들을 건져 올리다 보니까 수많은 유물들이 튀어나왔는데요. 근데 그 유물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유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는 이렇게 생긴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뭔가 이렇게 길쭉한 축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서 한참 연구를 해봤는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나무판이 있고요. 그 나무판 위에 요 동그란 부품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 부품인지 알아냈냐면 아까 보셨던 그 베어링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쓰는 그 베어링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로마 제국이면은 진짜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한 1500년 전? 뭐 한 거의 그때쯤의 일인 건데 그때도 이 로마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베어링 구조를 만들어서 기계를 작동을 시켰던 거예요. 사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에 그 발전된 기술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니까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논문에 이제 이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그 논문을 살펴보니까 저 베어링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 봤더니 그 로마 사람들도 뭔가 전시하는 걸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제 로마 유물들을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죠. 대리석으로 조각해 놓은 사람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 위에 올려서 이거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데 사용을 하는 그런 장치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는 그럼 또 뭐가 있지? 하고 찾아보니까 사실 별거는 없고요. 그 뒤에는 그 뒤로 사람들의 뭔가 입에 오르내릴 만한 그런 업적이나 혹은 결과물은 한참 지나서 또 등장을 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누굴까요? 굉장히 그 영특한 학생이네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제 알기가 좀 쉬우실 건데요.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 사람 1450년에 태어나서 1520년경쯤에 서거를 하신 분이죠.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면 어떤 인물로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모나리자를 알고 계셨다면 위대한 예술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옛날에 그 이름을 날리던 그런 사람들은 팔방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다방면으로 능력들을 많이 보여준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리스 시대에도 그렇죠.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또 어떤 훌륭한 육체적인 능력을 갖고서 어떤 운동 같은 걸 잘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예술뿐만이 아니라 과학이나 공학자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여러 가지 기록들을 살펴보면 지금 봐도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구나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 사람이 남긴 기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마찰의 법칙을 설명하는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트라이볼로지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마찰을 처음으로 연구한 학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학계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그런 학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열심히 적고 하기는 했는데요. 그거를 학계에다가 논문의 형태로 발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발견했던 그 마찰의 법칙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기록 속에만 남아있고 학계에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발견한 법칙들이 그 당시에 당장 학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마찰이 학문으로서 등장을 한 건 그래서 언제냐면은 그 뒤에 이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약간 더 걸렸어요.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몬톤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쿨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둘 다 프랑스의 과학자들입니다. 1600년대에서 대략 한 1700에서 1800년대 사이 이때 활동했던 과학자들인데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마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수립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 중학교 때쯤 되면 보통 이제 대략적인 마찰의 이론을 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요. 그 세 가지 마찰 법칙을 이 당시에 정립을 한 거죠. 마찰 법칙 1, 2, 3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1700년대 정도가 이 트라이볼로지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온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사실 그래서 과학으로서의 어떤 태동은 굉장히 늦은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수식을 꺼내니까 여러분들 되게 싫으시죠? 네.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과학을 좋아하는 어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뉴턴이 만든 수많은 이론 중에 저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론은 F는 ma라고 하는 그 수식이에요. F는 ma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짜 단순하게 생겼어요. 어떤 물체의 질량, 그리고 그 물체의 가속도, 그리고 이 가속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의 조합인데, 심지어 식도 너무 단순해서 곱셈 하나만 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수식입니다. 그런 수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들 이 고전역학, 뉴턴이 만들어낸 요 이제 고전역학의 범주를 가지고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파워풀한 그런 수식이었습니다. 근데 마찰이랑 관련된 수식도요, 보면은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요. 얘도 굉장히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멋진 그런 수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수식은 중학교 과학교육 과정에서 등장을 하는 그런 수식인데요. 이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찰력이에요. 여기 F는 마찰력이고요. 뮤는 마찰계수고 N은 수직하중인데, 이걸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마우스를 바닥에 놓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찰력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움직이는 걸 방해하는 힘이 생기는데요. 저 수식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마우스를 세게 눌러서 움직이려고 하면은 더 많은 마찰력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수식입니다. 이 수식을 이제 설명을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였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몬톤이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가 이 수식에 해당하는 그런 설명을 남겼어요. 그런 설명을 남겼으니까 이게 등장한 지는 한 400년이 된 수식인 거죠. 중학교 과학교육 과정에서 등장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직도 쓰고 있는 수식이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산업계에서도 마찰과 관련된 어떤 연구 개발을 할 때에는 이 수식을 당연히 활용을 합니다. 근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F는 ma는 거시세계에서 굉장히 잘 맞는 식이거든요. 근데 얘는 아닙니다. 요 식은 잘 맞는 식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마찰이라고 하는 현상이 너무나도 복잡한 현상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직하중 하나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데, 그걸 저렇게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실제 현상이랑 잘 맞지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는 데에는 이걸 대체할 만한 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저걸 아주 깔끔하게 대체할 수 있는 이론이 전혀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이론을 우리가 잘 컨트롤해서 사용을 하면은 또 뭐 그렇게 틀리지 않게 활용을 할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쓰고 있는 수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마찰법칙 1, 2, 3법칙 이미 한 3, 400년쯤 전에 만든 것들을 아직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고 또 아직도 산업계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걸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이 마찰이라고 하는 게 이론적으로 확립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현상이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마찰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한참을 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막 중구난방으로 해봤는데요. 트라이볼로지라고 하는 용어의 어떤 기원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트라이볼로지라고 하는 용어는 영국의 기계공학자인 피터 조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학문들이 보통 이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마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은 이렇게 뚜렷한 어떤 명칭을 갖고 있지 않아서요. 이 사람이 그런 현상들을 다루는 학문의 명칭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해서 저렇게 명칭을 제안을 했어요. 트라이볼로지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그리스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문지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스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트라이볼로지는 뭔가 문지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트라이볼로지는 마찰, 마모, 그리고 윤활, 네, 이 세 가지를 보통은 아우르는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찰이나 마모, 윤활이라고 하는 현상은 다 어떤 기계 요소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표면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과학이나 혹은 기술적인 분야를 우리는 트라이볼로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터 조스트라는 분은 1900년대에 활동한 분이거든요. 사실은 저 용어가 탄생한 지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용어인 거죠.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에요, 사실은. 표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루어야지 사실 마찰과 마모와 윤활 현상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복잡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기계적인 상호작용도 있고요. 화학적인 상호작용도 일어나고요.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분야는 물리나 화학, 재료, 기계와 같은 정말 많은 분야들이 다 같이 서로 협력하고 연구를 해나가는 그런 분야이고요. 이런 학문들의 교집합에 속하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상식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흔하게 마주하는 현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마찰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대단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병뚜껑 여는 일도 어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하려면 너무 당연하게도 와이퍼를 작동을 시켜야 돼요. 빗물이 앞을 가리지 않도록 항상 이걸 닦아주는 이제 와이퍼를 작동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와이퍼를 한참을 쓰다 보면은 이 유리창을 닦을 때 뿌득뿌득하는 소리가 막 날 때가 있어요. 이게 부드럽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와이퍼가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빗방울들을 다 닦아내줘야 되는데 오래 쓰다 보면 이게 막 뿌득뿌득거리면서 잘 닦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시끄럽고 하죠. 보통 이럴 때 운전자분들의 선택은 뭐냐면 그냥 새 거 하나 사. 그래서 갈아 끼워. 라는 선택을 보통 하십니다. 제가 하나 팁을 간단하게 좀 드리면요. 아주 일시적으로 이 와이퍼의 성능을 잠깐 이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뭐냐면 와이퍼를 이렇게 살짝 들어서요. 그 유리창하고 맞닿는 부분을
물티슈나 하여튼 뭔가 이렇게 젖어 있는 그런 수건 같은 걸로 깨끗하게 닦으시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뿌듯거리는 현상을 조금은 완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얘가 뿌듯거리면서 움직이는 이유는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블레이드에 먼지나 뭐 작은 알갱이 같은 것들이 많이 끼어서 유리창과 이 와이퍼 사이에 마찰력이 올라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퍼 표면을 깨끗하게 닦는 걸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와이퍼가 고무로 돼 있어요. 근데 이 고무로 돼 있는 와이퍼가 사실은 오래 쓰다 보면은 살짝 이렇게 변형이 일어난 채로 굳어버립니다. 경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형상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런 거하고 똑같은데요. 여기 고무판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게 손으로 이렇게 밀고 가려고 하면 이게 걸리잖아요. 그죠? 손끝에 걸리게 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변형이 된 이 와이퍼 끝이 또 마찰력을 굉장히 높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와이퍼가 뿌듯거리면서 잘 닦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그 심지어 뿌듯거릴 때 보면요. 이게 살짝 그 뿌듯거리는 사이사이가 물방울들이 잘 안 닦이는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래 쓰면 당연히 와이퍼는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회복을 조금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 느껴볼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전거 탈 때도 사실은 이 마찰이 관계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겪는데 이렇게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도로에 물기가 좀 많을 때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보시면 이제 보도블럭이 있는데 여기 이쪽은 이제 그 자전거 전용 도로일 거고요. 여기는 보도블럭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 경계를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돌이 이제 깔려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돌들이 보통 매끈하죠. 보통 이런 보도블럭은 그거에 비하면 좀 울퉁불퉁한 편인데요. 이 경계석을 자전거로 밟고 지나가다 보면은 이 경계석 위에 남아있는 물들에 의한 윤활 효과 때문에 자전거가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넘어지거나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생기곤 하는데요. 이 매끈한 표면 위에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실제로 기계 요소에서 우리가 윤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찰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참 얘기했는데 마찰의 원인이 도대체 뭘까?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걸 생각해 볼 일은 잘 없어요. 뭔가 여기를 이렇게 쓱 훑을 때 마찰력이 분명히 생기긴 하는데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 고민을 옛날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론도 만들었는데 사실은 물체들은 이렇게 굴곡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울처럼 매끈해 보이는 그런 표면도요. 실제로 굉장히 정밀한 장비들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표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울퉁불퉁한 표면들끼리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그 표면을 여기 예를 들면 얘를 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끌고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들 거잖아. 그 에너지가 마찰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뭐 이런 이론을 모델을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그렇지 않다, 틀렸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에 이미 다 논파가 됐고요. 한참 지나서 사람들이 과학기술이 더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원자 수준에서 뭔가 사물들을 관찰하거나 현상을 이해하는 게 이제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많은 기술 발전이 있어서요. 오늘날에는 마찰의 원인이 이 원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뭐 쿨롬 같이 지금으로부터 한 300~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마찰 법칙을 그때 발표를 했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 맞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맞지 않는 이론을 그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원자들의 작용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본인들이 아는 데까지만 이제 이론들을 다듬은 거죠.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던 건데 사실은 그것보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인지 수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이 마찰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마찰 이론을 그 당시에는 만들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뭐 이런 걸 안다고 해서 지금 와서 마찰 법칙을 제대로 만들 수 있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들의 상호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좀 더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된다고 하면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너무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얘기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요 원자들의 상호작용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도마뱀 얘기했었잖아요. 이 도마뱀도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했어요. 과학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얘네들은 접착제를 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벽을 기어 올라가지? 만약에 기계에다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적용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자유롭게 벽을 기어오르는 그런 기계 로봇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구조 작업이라든지 건물들을 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도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마뱀을 데려다가 연구를 많이 해봐요. 도마뱀을 이렇게 막 어딘가에 발 한번 이렇게 찍어보게도 시켜보고요. 네. 그리고 이 발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접착력을 가질까 싶어서 현미경 같은 걸로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이 도마뱀의 발끝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인데요. 근데 이 현미경은 우리가 과학실 같은 데서 보는 그런 광학 현미경이 아니고요.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전자현미경은 우리가 광학현미경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배율로 사물들을 관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도마뱀 발끝을 살펴봤더니 뭔가 이렇게 굉장히 빽빽하고 촘촘한 이런 작은 다발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냈죠. 이 작은 다발들 때문에 벽에 붙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구나라는 걸 알아냅니다. 작은 다발들이 왜 그런 힘을 발휘를 해주냐면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모든 물체들은 울퉁불퉁한 표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손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제 손바닥 면적과 동일한 면적이 이 앞에 있는 탁상과 딱 접촉을 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중간중간에 빈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만큼이 다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도마뱀은 이렇게 작은 이런 무슨 모양이라고 할까요? 마치 콩나물같이 생긴 저런 모양의 구조를 이용해서요. 벽에다가 발을 갖다 대면은 이 하나하나가 이제 변형을 하면서 다 벽에 달라붙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달라붙으면은 그 달라붙은 면적 전체에서 접착력이 발휘가 됩니다. 사실 제 손과 벽 사이에도 접착력은 있습니다. 근데 접촉하는 면적이 작아서 접착력이 세게 발휘가 되지 않아서 저는 벽을 기어오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도마뱀은 접촉하는 면적을 굉장히 크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벽을 기어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와 벽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힘이 도대체 어떤 힘인가 하고 봤더니 이제 반데르발스 힘이라는 것을 학자들이 알아내게 되는데요. 이 반데르발스 힘은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다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이 크지가 않아서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만약에 제가 이 탁자도 이렇게 만졌다가 손을 떼잖아요. 그럼 사실 여기에도 반데르발스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별로 크지가 않으니까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 그 고무 같은 거 손으로 이렇게 꾹 눌렀다가 떼보면은 살짝 잡아당기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 요 반데르발스 힘 때문입니다. 고무 같은 것들은 변형을 좀 많이 해서 접촉 면적을 많이 늘려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반데르발스 힘이 더 크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하면 벽에 붙을 수 있을까 하는 걸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도마뱀만 신기할까요? 사실 도마뱀 말고도 신기한 것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수많은 측정 장비들이 발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은 뭐냐면 여러분들 요새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 굉장히 유망한 꿈의 물질이라면서 뭐 그래핀 같은 물질에 대한 뉴스나 혹은 소개 뭐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그 그래핀이라고 하는 물질을
전자현미경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뭔가 동글동글한 것들이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 게 보이시죠? 저거 하나하나가 원자입니다. 요즘 기술은요, 사실 요즘도 아니에요. 이런 기술이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원자를 하나씩 다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기술이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도 하냐면 이런 일들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네, 상어죠. 근데 상어가 물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헤엄을 치는데요. 사람은 물속에서 헤엄을 치려고 하면 그렇게 빠른 속도를 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궁금해한 거예요. 도마뱀처럼 이 상어는 도대체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길래 물속에서 그렇게 잘 헤엄을 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상어를 잡아다가 연구를 합니다. 봤더니 상어의 피부는 매끈한 표면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이제 리블렛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녀석이 상어가 잘 헤엄을 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비밀이 바로 이 구조였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요. 이 구조를 비행기 날개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속에서 운행을 해야 되는 어떤 뭐 선박이나 이런 데 적용을 하기 위한 그런 연구 개발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 브랜드 이름을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뭐 강연을 하는 거니까 사실 뭐 브랜드 이름은 뭐 몰라도 상관은 없겠죠. 2010년인가에 그 전신 수영복이 퇴출이 됐어요. 근데 그 퇴출이 된 수영복을 만들었던 이제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네, 이런 사진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 상품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 상품이 올림픽에서는 퇴출이 됐어도, 그러니까 세계 대회 같은 데서는 퇴출이 됐어도 일반인들은 여전히 구매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수영복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은 요 상어의 표면, 그 피부 표면을 유사하게 닮게 수영복을 만들어서 기존의 수영복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헤엄을 칠 수 있다라면서 이제 광고를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을 하자면 자연에 존재하는 이런 기술을 우리가 모방을 해가지고 실제 활용하는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가끔 이제 그 어떤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연못 같은 데 연꽃이 이제 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연꽃이 비가 오고 난 뒤에 보면 연꽃잎 위에 물방울이 이렇게 동그랗게 맺혀 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맺혀 있다가도 이 연꽃잎을 살짝 톡 건드려 보면은 물방울이 그냥 또르륵 굴러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연꽃잎은 전혀 젖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특성들을 예를 들어서요, 자동차 유리창에다 적용할 수 있으면 와이퍼가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물방울들이 잘 붙지 않거나 하게 만들 수 있다면 오염물질 같은 것들도 잘 붙지 않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것도 역시나 연구를 하죠. 그래서 연꽃잎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표면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구조들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만들어 봤더니 기계에도 이런 울퉁불퉁한 구조를 만들어주면은 물방울이 젖지 않고 그냥 동그랗게 맺혀서 또르륵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트라이볼로지라고 하는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그런 분야들이고요. 이런 실제 자연계에 있는 것들을 모방하는 기술들을 이제 생체 모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바이오미메틱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도 최근에 트라이볼로지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마찰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집트 벽화에서 봤던 것처럼 보통은 기름칠을 하면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산업계에 계신 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마찰이 높으면 그거 뭐 그냥 기름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근데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이 마찰을 줄이기 위한 게 기름칠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어떨 때는 기름칠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걸 가지고 마찰을 줄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사실 이제 방청제라고 해서 많이 파는 제품이에요. 네. 상품 명칭은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걸 윤활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보통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품의 실제 성분들을 살펴보면 이제 저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석유계 기유라고 하는 건 윤활유의 주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를 뿌려도 마찰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방청작용을 하는 다른 물질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이제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얘를 윤활용으로 쓰지는 말라고 권고들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보통은 이렇게 기름칠하는 걸 보통은 마찰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모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데요. 요즘의 자동차들은요, 한번 구매를 하고 나면은 뭐 한 30만 킬로미터, 40만 킬로미터 정도까지 탈 때까지도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제 아버지가 구매를 하셨던 자동차는 한 10만 킬로, 15만 킬로 정도만 탔는데도 차가 상태가 엉망이 되고 효율도 안 좋아지고 연비도 많이 안 좋아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엔진에서 사실 마모 같은 것들도 같이 일어나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마모를 컨트롤할 만한 기술이 충분히 좋지 않아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마모가 일어나게 되면 기계가 효율이 떨어집니다.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고요. 소음이나 진동도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마모를 최대한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트라이볼로지 학계의 주된 이제 임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을 많이 겪죠. 식칼도 오래 쓰다 보면 무뎌지는데 그래서 보통 다시 칼을 가시잖아요. 이것도 마모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뭐 커피 그라인더라든지 타이어 같은 것들도 마모에 의해서 성능이 떨어지거나 혹은 아예 못 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뭐 마찰을 좀 작게 만들기도 하고 마모가 덜 일어나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이 트라이볼로지라고 하는 분야가 주로 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일들의 키워드를 뽑아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E로 시작하는 이 세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효율, 에너지, 그리고 환경입니다. 에너지, 환경, 효율 전부 다 요즘 들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이 트라이볼로지 문제가요, 생각보다 이 작금의 문제랑 굉장히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트라이볼로지라고 하는 용어를 만든 이 피터 조스트라고 하는 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영국 사람이니까 그 당시 영국의 상황을 조사를 했던 거죠. 1965년에 발표했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라이볼로지 문제를 해결을 할 경우에는 국민 총생산 기준으로 2에서 5% 정도가 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에서 5%라고 하니까 사실 별로 안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말고도 그 이후에 다른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영국뿐만이 아니라 독일이나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이 수치는 이제 비슷하게 집계가 돼서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요, 2019년 기준으로 제가 전 세계 총생산을 한번 알아보니까 대략 900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2에서 5%쯤 되는 금액은 한 18에서 45조 달러 정도가 이 트라이볼로지 문제로 인한 비용 소모가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45조 달러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저 돈을 가지고서 다른 데 더 유익한 데 쓸 수 있다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이 비용 절감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트라이볼로지 기술이 그렇게 빨리 발전하고 있지는 않아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비용을 절감을 하는 것은 여전히 아직은 요원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낭비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계들은요, 거의 80% 정도가 마찰 때문에 그냥 에너지가 버려지고요. 뭐 작은 것들이라고 해도 어쨌든 몇 퍼센트 정도는 마찰이 에너지를 다 잡아먹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요, 2080억 리터 정도의 연료가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로 그냥 버려졌어요. 2080억 리터, 상상이 되시는 양일까요? 정말 너무나도 큰 양이죠. 이 정도의 연료들이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마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트라이볼로지라고 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경제랑 굉장히 관계를 깊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낭비되는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또 실제 그 산업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표는 제가 통계청 자료를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우리나라 GDP하고 우리나라 윤활유 생산량의 이 추세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본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가 이렇게 부침이 있죠. 당연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기를 제외하고는 윤활유 생산량이 거의 이 경제의 움직임과 그대로 그걸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뭐 윤활유 생산량 말고 다른 기계들도 여기다 그려보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다른 것들을 그려보면 이렇게까지 잘 맞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우리나라가 사실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기계들을 돌려야 되고 그 기계들을 돌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윤활유 생산량이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맞춰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하고만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환경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미국 환경보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갤런의 공업유가 유출이 될 때 그게 100만 갤런의 물을 오염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갤런은 대충 한 3에서 4리터 사이 정도 되는 양인데요. 뭐 그걸 이제 굳이 뭐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1갤런의 공업유를 정화하는 데는 그의 100만 배만큼의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기름칠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기름칠이라고 하는 행위가 이렇게 많은 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미 항공우주국 그러니까 나사죠. 나사에서도 이런 것들에 관련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매년 700만 갤런 그러니까 2,600만 리터 정도의 공업유가 유출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선박 사고 같은 것들로 인해서 기름이 유출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름을 사용하는 기계 같은 것들이 폐기가 되면서 기름이 유출이 되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수많은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기름 유출로 인한 사고는 과거에 태안에서 있었던 그런 사고를 통해서 굉장히 그 파급 효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 가능하면은 기름을 좀 덜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어떤 기계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기름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기름들을 사용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적은 기름을 사용하고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기름을 만약에 꼭 써야 된다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름을 개발해보자라고 하는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뭐 해바라기씨유라든지 아니면 뭐 포도씨유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윤활유를 추출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 말고도 이제 이 분야가 관심 있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나노물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마찰을 좀 더 줄여볼까 하는 연구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런 원자 수준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주된 그 핵심적인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인공 관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 체내에 들어가는 기계들이 앞으로는 아마 분명히 더 많아질 거예요. 인공 심장, 뭐 인공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도 트라이볼로지에서 관심 있게 바라보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아마도 우리의 시대가 앞으로는 이제 우주 시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화성을 개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우주로 관광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앞으로는 분명히 현실화가 될 텐데요. 근데 지상하고 우주는 환경이 굉장히 다르죠. 지상은
보통은 뭐 온도가 아무리 높아봐야 뭐 한 40도에서 50도를 잘 넘어가지 않을 거고요. 아무리 낮아봐야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잘 없을 텐데 우주로 올라가면은 온도가 진짜 뒤죽박죽 진짜 엄청난 그 변화를 겪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방사능에도 노출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우주에서 작동하는 기계의 윤활이나 마모 문제 같은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연구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트라이볼로지라고 하는 분야가요 마찰, 마모, 윤활과 관계된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마찰이나 마모 같은 것들을 줄이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요. 윤활유 같은 것들을 적게 쓰거나 혹은 친환경 윤활유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지구가 오염되는 걸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환경 문제 같은 것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심사들을 지켜보고 있으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에 대한 언급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막상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새로운 방법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트라이볼로지라고 하는 기술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학문 분야인 거죠. 세상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소위 말하는 이제 쿨하고 멋진 그런 공학 혹은 과학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것들도 보면요,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보면서 정말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이제 그런 멋진 기술이고요. 로켓 같은 것들도 정말 멋있는 기술이죠. 우리가 동경하는 우주로 날아가는 그런 발사체를 쏘아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요즘에는 AI가 굉장히 핫하죠. 이런 것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언급이 되는 그런 멋진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세상 모든 게 이렇게 멋진 것들만 가지고 굴러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던 그 만화의 한 장면을 좀 여기다가 실어봤는데요. 네,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슬램덩크라는 농구 만화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멋지고 쿨한 과학 혹은 공학 기술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트라이볼로지라고 하는 분야는 아마 굳은 일을 하고 막상 남들 앞에서는 별로 빛이 나지 않는 그런 기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분야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굳은 일을 해주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멋진 기술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마찰 그리고 트라이볼로지라고 하는 분야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어느 정도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